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주권 재민 사상, 국민 주권주의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교육을 장악해야 돼요. 근데 그 주권자가 자기 자신의 교육의 대상이고 교육의 주체이고 교육을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 이거는. 다른 거는 다 정치인들을 쥐어짜가지고 하도록 푸시하면 되는데 이 교육은 본인 자신이 주권자 자신이 대상이자 주체이고 개혁의 주체이고 개혁의 대상인 거야. 진짜 어렵지. 문재인이 등신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그 자체적으로 개혁하라고 얘기한 거나 똑같은 거야. 자체적으로 개혁하라. 자기가 개혁의 주체이자 자기가 개혁의 대상이 돼. 이게 이해 상충이 벌어져서 검찰 개혁이 안 되잖아. 하나도 안 했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교육이. 그래서 교육 개혁이 어려워요. 일단 정치권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주권자로서 장악하고 이게 민주주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해야 합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근데 교육이 뭔지 알아야 바꾸라 그랬지.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쟁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이 뭐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이 이렇게 해야 된다. 어사무사하지만 좌우지간 지금처럼 하면 나라가 더 이상 비전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생산성과 창의성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그러려면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이 법을 바꿔야 되죠. 그 시민의회나 또는 국민 발안제 같은 걸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돼요. 국민 투표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사실 건강한 민주주의 건민 내의 최종적 목표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시민의회의 방식을 취하든 국민 발안 제도를 취하든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지금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그 해악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스위스처럼 됩니다. 스위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가 직접 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완전히 이게 보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전체가 항상 국민의 뜻에 합치하지 않은 것을 발휘할 수도 없어. 국민의 뜻에 합치하는지 항상 정치인들이 눈치를 봐야 돼요.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 우원식 사태가 국민의 뜻에, 당원들의 뜻에 완전히 배치하는 방식으로 했잖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항상 국민의 뜻,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게 되면 잘 살지 말라고 고세를 지내도 잘 살게 되고 아주 튼튼한 국방을 갖게 되고 부러운 나라가 돼. 부러운 나라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잘못된 교육의 혜택을 받는 기득권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좋거든. 지금이 자기네는 불로소득이 막 들어오고 빨대로 뽑아 먹으니까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려고 그러면 못 고치게 하는 게 제일 좋지. 못 고치게 하는 방법은 뭐야?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거야. 엉터리 교육을 시켜놔서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빨아먹는 거지. 이게 기득권층이에요. 그런데 기득권층이 정말 심각한 것은 그렇게 자기 노력 없이 불로소득으로 피 빨아먹던 놈들이 정신이 제대로 되겠어요? 정신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나라가 점점 엉망진창이 됩니다. 결국은 부정부패로 망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최근에 쭉 보면서 김정일 정신과 전문의인데 이 사람이 정신과로 신경정신과로 박사학위를 받고 강남에서 정신과 의원을 열어서 치료를 해왔던 사람인데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책을 냈어요. 작년에 나와서 나는 이 책이 재미있어서 이걸 쭉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그냥 썼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려면, 근데 뭐 꼭 이걸 사서 보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 서울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챕터만 읽어줄게요. 강남에는 전국의 내노라 하는 예쁜 여자들이 다 몰려든다.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들끓는 곳에는 사기도 들끓는다. 사랑도 팔고 우정도 팔고 배신도 팔고 엮고 고소하고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많은 여자들이 정신과를 찾는다. 그중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한다. 강남은 커다란 정신병원이에요. 이 말은 참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문득 이 말을 제목으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 이런 에피소드야.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이 찾아오면 내오는 환자들을 상담해서 치료를 해주고 그러는 일들을 평생 해오셨던 분이죠. 58년생이니까 꽤 오랫동안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에피소드를 읽어드립니다. 아니, 아들이 서울의대에 들어갔는데 왜 죽고 싶어요? 아주머니가 심각하게 말했다. 입시 보기 전에 우리는 딱 붙어서 공부했어요. 동고동락을 같이 한 거죠. 하지만 아들이 대학 들어간 후에 우리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대학 생활에 바빴으니까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전 요즘 너무 우울해요. 이렇게. 아, 그래. 엄마가 죽는 게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겠다는 거지. 우울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서울대 의대를 보내놨는데 애가 이제 엄마를 떨어져 가서 지 멋대로 하는 거야. 도저히 이제 잊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죽겠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온 모양이에요. 엄마가 죽는 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자살하면 자식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몰라요? 누가 뭐라 해도 난 죽을 거예요. 난 지금 너무 우울하고 죽고만 싶어요. 기가 막혀서 이걸 어떻게 고쳐? 안 고쳐도 돼요. 저만 죽으면 돼요.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강남 아줌마들. 강남 부자 아빠가 아들을 두들겨 팼다. 아들은 절규했다. 1등 했는데 왜 때리냐고. 아빠가 대답해. 더 잘하라고. 아들이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가려고 하자 아빠 엄마가 동시에 말한다. 그럼 돈 안 줘. 유산 못 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들은 죽고만 싶었다. 아들이 와서 이제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거나 잡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자식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부모가 불합리하게 자식을 대하면 자식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떤 조현병 환자는 평생 부모를 원망했다. 어렸을 때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를 두들겨 팼기 때문이다. 아들이 조현병을 일으키자 부모는 많이 반성하고 절 잘해주지만 아들은 그때의 폭력을 잊지 못한다. 그때 맞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인 공포증, 사회 공포증이 발생하는 과정도 비슷하다. 어느 날 아빠가 잘해준다. 아빠와 친하게 돼서 너무 좋았다. 아들은 길 건너에 아빠가 있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안기려 했다. 그러나 아빠는 아들을 엄청 혼냈다. 아들은 영문을 몰랐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그 후 아들은 대인공포, 사회공포증이 발달했다. 그때 아버지에게 혼나면서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에피소드로 아주 점철돼 있어요. 이 책 전체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그런 불면증, 외톨이, 좀비, 환각, 환청, 탈진, 공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마약 중독, 필로폰, 도박 중독 이런 환자들을 자기가 어떻게 치료했나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 책이. 그냥 일종의 수필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한테 두들겨 맞은 아들이 누구예요? 네, 누구라고 그러죠? 곰호수로 두들겨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녀 교육에서 일관성이 사라지면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일관성을 가졌을 때만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요.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오로지 시험 성적만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출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난 이 에피소드를 쭉 훑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라 전체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강남만이 아니다. 지금 미쳤어요, 나라가. 나는 그래서 더욱 이 위대한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아시다시피, 뭡니까?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 1969년에 80 몇 세인가요? 86세? 17을 더하면 80, 17을 더하면 86세.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독일 철학자 20세기에 몇몇 위대한 철학자가 20세기에 있었지만 칼 야스퍼스를 그 중에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야스퍼스에 대해서 쭉 검토하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이 훌륭한 사람이 결국은 이제 법학을 하다가 법학에서 그게 크게 흥미를 못 느끼고 의학으로 돌아옵니다. 의학으로 돌아와서 결국 그것이 아주 훌륭한 정신과 의사가 되고, 그래서 그 수련을 쭉 받고 나중에 교수 자격 논문으로서 그 일반 정신병리학이라는 그 논문을 제출하고 그것으로 이제 교수가 되고 나중에 의과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치 때 부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쫓겨났다가 이제 2차 대전 후에 자기 모교였던 프랑크푸르트 대학인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인가,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네. 프랑크푸르트 대학, 하이델베르크 대학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요새는 가물가물해요, 정신이. 그래서 이제 철학과로 복귀합니다. 의과대학 교수였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철학과로 복귀해서 실존 철학에 관심을 갖고 그 의사로서 독일의 그 의사들에게 끼친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그 칼 야스퍼스가 치료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적이 있는데, 예전에 치료한다는 게 뭐냐. 치료한다는 것은 그 사람 생애를 쭉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실존적 모습을 의사가 같이 알 수 있을 때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트에다가, 이 의사들 항상 차트를 쓰잖아요. 그 차트에다가 그 사람의 생애를 쓸 수 있도록, 환자의 생애를 쭉 써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그 사람의 생애를 이해할 때만 우리는 그 사람의 실존적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의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한나 아렌트 같은 정치 철학자가 칼 야스퍼스의 제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스퍼스의 생애를 보면 정말 일반인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쿠르트 키징어라는 그 나치 당원이 그 독일의 총리가 돼서 1967년인가 66년인가 그때 독일 연방 총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3년밖에 못 해요. 그런데 그 60 몇 년에 하여튼 저 아시간 그 스위스로 국적을 바꿉니다. 망명하죠. 이 독일은 이건 이제 글렀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힌덴부르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특히 공직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가혹하게 물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치 홀로코스트에 가담했던 사람들 그렇게 유야무야하게 처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래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란 뭐냐? 그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독일 기본법 1조 1항이 쓰여지게 된 거죠.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문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철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폴 사르트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칼 야스퍼스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지만 장폴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죠. 이 두 사람은 서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도 예전에 몇 번 강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여기서 꺼내느냐 하면 우리 교육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을 전부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 교육이, 그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 이제. 그럼 교육이 사람을 만들어야 돼. 교육이 괴물을 만들어낸단 말이지. 교육이 사람들을 배신하게 만들고, 교육이 뭘 만들어요? 괴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좀비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가 무슨 강의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 강의를 들어봤자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내 강의를 못하게 막 여기 들어오는 거야. 여기 들어와서 댓글을 수백 개 댓글을 쓰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을 수 없는 이상한 댓글들을 계속 쓰는 거야. 지난 한 달 내내 그 짓을 했어.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이게 정신병이 아니면 어떻게 아니 내 강의를 이해할 수 없으면 듣지 않으면 되잖아. 한 문장 내가 말한 한마디만 듣고 계속 댓글을 다는 거야. 여기 거의 비슷한 댓글이야. 무슨 말인지 왜 여기다 쓰는지 난 이해할 수 없는 걸 쓰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대한민국이 나는 정신병동이라는 거야. 내가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어. 여기서 이 강의는 필요 없어. 안 들으면 돼. 내가 그 사람들을 강제로 여기 불러다 이거 들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아니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니까. 근데 여기 와서 댓글을 써. 아니 댓글을 써도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으면은 좋아. 수백 개 댓글을 쓰는 거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나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퇴치하지? 그러니까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회에 많다는 얘기야. 한국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래. 마당비님, 네, 놀아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미카 키무라님, 세 번째 슈퍼 마당비님 보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미카 키무라님, 제가 보는 강남은 로마 제국의 폼페이 같이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이렇게 큰일 났어. 나도 이제 강의할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 댓글 쓰신 분처럼 내 강의를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조금 더 반복해서 머리에 장착하고 그것을 우리 근육 속에 스며들도록 하려면 연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 연습을 하고 그러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래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강의하는 보람이 있고 나도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잖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얘기를 계속 댓글로 어떤 사람은 이따시만한 댓글인데 읽어보면 다 개소리인데 거기에 댓글을 달고 있더라고. 그거 왜 그렇게 하지? 아니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보니까 이제 다 떠나가서 좀 조용해진 것 같아. 다 떠나가라고. 나는 여기 무슨 구독자 수가 많다는 거 이것을 추구하지 않아. 내 강의를 듣고
이걸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얼마나 내가 강의를 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자 이거지. 그래야 나라가 조금이라도 바뀔 거 아니야. 인사조직론에 완전히 황무지 같은 나라에서 나는 정말 내가 이 김정일 박사가 쓴 이 책을 쭉 읽으면서 거대한 정신병동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 민주화되지 않은 교육 때문에 이렇게 됐다. 최근에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부대였던 그 포병 7포 대대장 정신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왕따로 시켰거든. 부대 내에서. 다른 사람들은 리더십 교육을 갔는데 리더십 교육에서 빼버린 거예요. 완전히 왕따 됐지. 그러면서 그것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최수근 상병이 있던 부대장이거든. 그 대대장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자기가 책임을 지겠지만 문제는 위에서 명령이 있었다는 거야. 그걸 분명하게 얘기했거든. 아니 자기가 볼 때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위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 사병들을 내보낸 건데, 그래서 거기서 또 내려간 건데, 너무나 명백한 건데 그렇게 했다고 완전히 왕따 된 거야.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우리가 정신병자를 만드는 거야, 우리 사회가.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오늘의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와 맥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잘못된 안목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아우겐마스. 폴리티커 및 아우겐마스란 말은 현상을 제대로 잘 파악하는 안목이 있는 정치가를 말하는 거야. 정치는 안목이 있어야 돼. 그걸 막스 베버가 뭐라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균형 감각은 어디서 나오냐? 그 안목은 어디서 나오냐? 거리감을 가지고 있을 때 딱 떨어져서 보란 말이야. 딱 떨어져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거리감을 상실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완전히 정치적 죄가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국도 똑같아. 거리감을 상실했거든. 누구한테? 윤석열한테. 왜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느냐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역량 진단하고 추미애의 유능함, 그다음에 이재명의 유능함, 김남국의 유능함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런 등신 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 내가 경영 컨설턴트로서 항상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이 아우겐마스를 가지고 거리감을 가지고 거리감을 상실하지 않은 채 그 사람들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능하니까 어느 자리에 가는 게 좋겠다고 내가 추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안하는 거거든. 나는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인사평가의 메커니즘을 현실 사례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밀고 있대. 내가 추미애를 밀고 있대. 추미애를 왜 밀어 내가. 아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정말 문제다 이거. 맞아. 그 포병 7포대 대대장이 죽고 싶다 그러잖아. 이건 인간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윤석열만 처리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야. 윤석열만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 같은 사람이 또 나와. 박근혜 같은 사람이 또 나오고 이명박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공부.